단백질은 아미노산이란 구성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떠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단백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화학적으로 보면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 그리고 수소와 그 옆에 붙어 있는 곁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곁사슬이 어떠한 것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또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단백질 분자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보면 인체 내에서 수분이 한 50% 내외,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인데 그게 한 체중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단백질의 분포를 보면 우리 몸 중에서는 근육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한 40~50% 정도가 이제 단백질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피부나 혈액 및 장기에도 단백질은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단백질 함량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리고 성별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단백질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체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합성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 한두 개가 연결된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까지 분해가 돼야지만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1차적으로 위에서 위산과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일부 소화가 이루어지고요. 본격적인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질 때는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죠. 트립신이나 카이머트립신 같은 소화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아미노펩티데이스 같은 것들이 단당류의 단위 또는 이당류의 단위까지 더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진 아미노산들은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전달이 되죠. 혈액 속에서 간 문맥을 거쳐서 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사된 단백질이 몸의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신체에 필요한 그런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인구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동성, 운동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스스로 이동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근육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돼서 또래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부족하고 근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 노쇠라고 해서 쇠약해지고 골다공증이라든지 당뇨 여러 가지 신체 대사 질환들의 위험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치사율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이제 필수적이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피트니스라든지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체형 관리라든지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전에 비해서 단백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개발돼서 식품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한 어떤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단백질의 영양학적 품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풍부하게 잘 들어있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 형태로 공급돼야 되는 아미노산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 8개, 9개 정도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란 일반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된 그런 단백질을 의미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용어를 설명드릴 부분은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부족한 아미노산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영양학적 가치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이제 공급하게 되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수정이 되고 더 변형이 되어 왔는데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은 현재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 영어로는 PDCAAS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아미노산 점수하고 단백질의 소화율을 이제 팩터로 해서 계산을 하게 돼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제한 아미노산의 효용성 같은 것들을 반영한 평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은 정확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실험 과정이 좀 복잡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화성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는 PDCAAS라는 방법으로 평가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어떤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평가한 그런 결과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더 균형 잡힌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특히 콩과 같은 그런 식품은 동물성 단백질과 되게 유사한 그런 영양학적 품질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알러지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느냐 기준을 가지고도 또 단백질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근 와서 이제 완두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대두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가장 근접한 필수 아미노산 조성과 영양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는 이제 조금 다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콩 단백질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FDA가 이제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러려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25g 정도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동물성 식품 대신에 식물성 식품으로 단백질을 대체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유리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 건강에도 동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어떤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식이섬유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이제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이제 좋은 공급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동물성 자원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뭐 토지라든지 농업 용수라든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식물성 단백질의 생산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어떤 부담이 좀 있고요. 요새 와서 강조되고 있는 동물 복제 차원에서도 보다 좀 윤리적인 식품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한테는 식물성 단백질이 보다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새 와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두가 어떤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다른 식물성 단백질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상위의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좀 설명드릴 이소플라본이라는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두는 단백질의 함량도 한 40% 정도로 다른 어떤 식물 자원에 비해
비해서 높아서 효율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완두, 또 다른 이제 콩과 식물인데요. 단백질의 함량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 단백질의 영양학적 품질은 대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아미노산들, 보통 분지형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브랜치체인 아미노애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식물성 자원으로서의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알레르기의 유발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다음에 곡류 중에서는 이제 퀴노아 정도가 이제 예를 좀 들 수 있는데요.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은 한 14에서 18%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필수 아미노산의 그 비율이 높다는 편입니다. 콩의 제한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곡류는 라이신이라는 그런 그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곡류하고 콩을 같이 섞어 먹으면 제한 아미노산을 다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노아 같은 것들 성분들도 역시 그 라이신의 함량이 좀 풍부한 그런 장점을 이제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백질의 영양학적 품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 그래서 우유 단백질이나 육 단백질 이런 것들이 그 영양적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콩 단백질이 이러한 두 가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유사한 영양학적 품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